MZ 시네필입니다. 최근 저는 약간 울적했습니다. 개인 사정도 사정이지만 요즘 마음에 드는 영화들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좋게 본 작품을 리뷰할까 생각하였는데 제가 재밌게 읽은 만화가 애니화한다는 걸 알아서 시청했습니다. 이제는 흔하디흔한 문장형 제목인 공주기사는 야만족의 신부란 작품입니다. 이 애니에 대해 한 줄 평을 하자면 왕좌의 게임에 나온 데너리스 타르가르인과 칼 드로고의 관계를 일본 만화의 러브 코미디 방식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왕좌의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로판에 자주 나오는 북부대공이나 바바리안 왕자와의 로맨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차이점이라면 왕좌의 게임은 정략 결혼이지만 공주기사에서는 포로와 정복자 관계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처음에는 도트라키에서의 삶을 무서워하던 데너리스는 가면 갈수록 그곳 문화에 적응하며 그들의 일원이 되어갑니다. 이에 비례하여 칼 드로고와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죠. 이 애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죠. 전쟁 중인 서방과 동방 서방의 고위 귀족 여식이자 여기사인 스라피나는 전투 중 적장에 일기토의 패배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여자가 포로, 그것도 전근대 시절에 잡혔으니 세라피나는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몸서리칩니다. 하지만 그녀를 생포한 적장 베오르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런 만남으로 시작된 둘의 연애가 주 내용이죠. 보통 이런 적대국끼리의 커플은 각 나라의 해묵은 증오나 적대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해결되는데 왜냐하면 동방의 사고방식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모든 문화들이 다 그렇듯 환경 때문입니다. 작중 설정으로 동방은 서방보다 자연환경이 풍요로운 대신 용이나 마물 같은 판타지에서나 나올 생물들이 시시때때로 나타나죠. 이중 용은 식용이든 무구든 생활에 필수적인 존재이기에 여기 사람들은 목숨 걸고 용들을 사냥합니다. 작중 이 여성의 말처럼 이곳 사람들에게 싸우다 죽는 것은 너무 흔하기에 사람들 간의 전쟁에 대해서도 그냥 살다 보면 겪는 일상 정도로만 취급하죠. 그래서 가족이 죽더라도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약하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약육강식적인 생사관을 지니게 되었죠. 현실과 비유하자면 바이킹이나 유목민족 혹은 수렵민족들 같은 사고방식, 이런 약육강식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이기에 그들에게 남자는 강해야 하며 그 남자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여성은 최고의 신부감으로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틈만 나면 침략을 해오는 서방은 1등 신부감 공급처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래도 힘의 논리에 따라 패배한 상대를 강간하는 것도 당연시하는 도트락인들에 비하면 이들은 우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니 현대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더 편한 부족들입니다. 심지어 중세 유럽을 모티브로 한 서방에서는 그 시절답게 성차별이 엄청나지만 여기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비록 여자들 대부분이 집안일을 하지만 이건 신체상 스펙 차이 때문이지 만일 여자도 잘 싸우면 전사로 살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칭송받고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동방도 완벽한 양성평등 사회는 아니지만 최소한 서방처럼 이런 유리천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상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걸리거나 야만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작가도 이를 인지하였는지 서방 출신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동방 사람이 된 조연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말은 채식주의자들이나 동물보호론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연 친화적인 발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이들은 전쟁과 사냥 등 피 튀기는 약육강식을 즐기는 동시에 전사로서의 명예를 추구하고 해묵은 원한이나 복수 같은 것은 하찮게 여기며 매일매일을 충실히 살며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살아서 즐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기며 살며 서로 간의 동료에도 끈끈한 상남자, 상여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보다가 뭔가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왕좌의 게임만이 아니라 이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지닌 캐릭터가 나온 작품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애니에 대해 다룬 것은 이 작품과 여기 나온 이 캐릭터에 대해 말하기 위한 서론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작품은 아카메가 벤다입니다. 이 만화는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연재된 만화로서 당시에는 잔혹성과 더불어 빠르게 죽어나가는 등장인물들로 인해 나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큰 재미를 보지 못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죠. 게다가 제가 보기에도 잠재력이 높은 소재지만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등 한계가 큰 만화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 만화 역사상 독보적일 정도의 히로인이 나왔는데 에스데스란 캐릭터입니다. 이 에스데스란 캐릭터로 인하여 아카메가 벤다의 수준이 한껏 오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큰 한계를 지니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리뷰는 이 만화의 장점과 더불어
에스테스란 캐릭터가 지닌 엄청난 매력과 완성도 그리고 이를 활용하지 못한 작가에 대한 아쉬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캐릭터 어떠신가요? 외모며 캐릭터 디자인이며 정말 제대로 노리고 만든 캐릭터로서 이는 독자들에게도 제대로 어필을 해서 캐릭터 인기 투표를 할 때마다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 만화에서 제일 흥미로운 것이 그녀였습니다. 이는 에스테스의 외모도 외모지만 지금껏 일본 만화에서는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렬하면서도 매력적인 캐릭터성 때문이었죠. 더 놀라운 건 작품 속 그녀의 역할은 악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읽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 작품의 진위로인으로 그녀를 꼽았으며 연재가 끝난 이후 이 만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녀만을 언급할 정도죠. 이 만화가 어떻고 그녀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카메가 벤다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이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카메가 벤다는 제국이란 곳을 배경으로 합니다. 1000년이나 이어온 이 제국은 현재 모든 나라가 망해갈 때 그렇듯 이곳도 온갖 부정부패와 기득권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정부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패와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알기 쉽게 말하자면 오징어 게임의 VIP들이나 원피스의 천룡인들이 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다 보니 범죄율도 천정부지로 오르며 제국의 주변국들은 이 나라와 상시 전쟁 중이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곳의 야생동물들은 몬스터 헌터에 나오는 몬스터 수준이기까지 하는 등 평범한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제도로 상경한 시골뜨기 주인공 타츠미는 이곳의 실상을 알게 되고 이후 혁명군에 들어가서 암살자로 활동하며 혁명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처음 읽었을 때는 좀 흥미로웠다가 이내 심드렁해졌습니다. 첫 화에서부터 클리셰란 클리셰는 모조리 박살을 냈지만 이후로는 상당히 정석적인 전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주인공 측인 나이트레이드들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타이틀 주인공인 아카메가 심각했죠. 아카메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잠시 안 보다가 에스테스가 등장하면서 다시 제 흥미를 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등장부터 어마어마한 포스를 보여주는 그녀 이후 주변 인물들의 평가와 그녀의 강함 등으로 강력한 악역이 나왔다고 여겼지만 그녀가 인기 투표 1위를 하게 된 원인은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에스테스가 인원 보충을 위해 연 무술대회 거기서 타츠미는 정철 겸 돈도 벌 겸 대회에 참가해 우승합니다. 해맑은 미소를 지은 타츠미의 그 모습을 본 에스테스는 이런 표정을 지으며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얘 처음 등장 때 이런 카리스마를 보인 그녀가 이런 소녀 같은 표정을 지었죠.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이 이때 심쿵했을 겁니다. 타츠미에게 반한 이후 작품은 그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며 그녀의 매력에 대해 보여줍니다. 그녀에 대해 아주 쉽게 말하자면 적에게는 악마, 아군에게는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동료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적군에게는 인정사정이 없지만 아군은 물론 제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너그럽고 자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장군임에도 스스럼 없이 직속 부하들인 예거즈는 물론 일반 병사들과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눌 정도입니다. 이거의 현대에는 이미지 메이킹이라 할 수 있지만 이 만화의 평균 도덕성과 시민의식은 잘 쳐줘도 근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시절에 이렇게 부하들과 스스럼 없이 군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리고 전사라도 하면 그 유족들을 확실히 챙겨주는 등 사후 처리도 확실히 합니다. 심지어 무력도 없어서 이민족들을 정벌한 이후 황제가 내린 하사금도 모두 부하들에게 줄 정도로 복지가 탄탄합니다. 이 정도면 현대에도 보기 힘든 모범적인 군인이자 이상적인 덕장이지만 그녀만의 특징이 있는데 약육강식을 세상의 법칙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과 달콤한 한때를 보내다가 그가 약자에 대한 존중을 언급하자 그녀는 바로 눈매부터 바꿔서 이렇게 단언하죠. 이 약육강식적인 신념이 그녀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입니다. 창작물 속에서 이런 신념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죽을 상황이 되면 급격히 취해지거나 약하다는 이유로 팀킬을 당연시합니다. 일례로 주술회전의 료맨스쿠나도 약육강식을 추구하지만 후반부의 저열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체면을 상당히 손상시켰죠. 하지만 에스테스는 그런 모습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후반부의 단순한 악당처럼 굴 때마저도 굉장히 당당한 매력을 선사하죠. 이후 이야기가 진행되며 그녀의 과거가 나옵니다. 그녀는 제국의 변방에서 거대 위험수들을 전문으로 사냥하던 파르티잔이란 수렵민족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중한 상대라도 약하면 죽고 그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신조로 살았으며 딸에게도 그대로 가르쳤죠. 이는 아버지가 냉혹하거나 막장 부모여서가 아니라 이 부족원들의 환경상 가지게 된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녀는 점차 약육강식적 사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만일 이대로 자랐으면 그녀는 부족 내 최고의 사냥꾼이자 족장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거기다 외모도 아름다우니 여러 남자들 울리며 살아갔겠죠. 하지만 북쪽의 이민족 습격으로 모든 게 변합니다. 이들로 인해 아버지를 포함해 모든 부족원들이 몰살당하죠. 이후 여러 곳을 떠돌다 군인이 되고 장군의 자리까지 오른 거죠. 주인공은 가족의 복수로 전장에서 이들을 몰살한 거냐 묻자 에스테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즉 원한이 있든 없든 국가에서 시킨 데다 상대는 약했으니 죽는 게 당연하단 것이죠. 그러자 타츠미는 그녀는 설득이 불가능한 괴물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철학이나 에스테스의 대답에 대해 뭔가 기시감이 느껴질 겁니다. 예, 에스테스의 부족과 공주기 사이 동방 부족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완벽히 일치합니다. 둘 다 약육강식을 당연시하며 싸움을 즐기니까요. 심지어 공주기사가 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 전사가 아니라 동방의 일반 시민입니다. 그녀는 전쟁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음에도 복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이건 그녀가 대인배여서 용서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약해서 죽은 건데 왜 복수를 해야 하냐는 논리죠. 공주기사에서는 이런 사상을 지닌 동방 사람들에 대하여 생사관이 다른 거라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들만의 가치와 고귀함이 있다고 묘사하죠. 그러나 아카메가 벤다에선 에스테스가 이와 비슷한 말을 하자 주인공의 말을 통해 작가는 문화상대주의 같은 건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녀를 타고난 악으로 규정짓죠. 이는 타카히로가 인류 작가가 될 수 없으며 이 작품이 명작이 되지 못하고 수많은 일본 만화들 사이에서 잔인한 것 빼면 별 볼 일 없는 만화로 남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문화상대주의를 빼더라도 아버지가 죽기 직전 그녀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죠. 부족이 멸망하던 때 그녀는 사냥을 나가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할 거라며 기뻐하는 그녀 하지만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건 부족의 전멸이었죠. 만일 그녀가 타고난 악마였다면 시체들을 봐도 그냥 다 죽었네 정도로만 반응하며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간신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하지만 그는 에스테스에게 이 말을 남기고 사망하죠. 작가는 이때 울지 않는 그녀를 보여주며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다고 묘사했지만 그녀에게 공감 능력이 차고 넘친다는 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때 그녀는 울지 않지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동공이 수축하죠. 이건 가족이 죽어도 냉담한 것이 아니라 울지도 못할 정도로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냥과 죽음에 익숙하다 해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사람을 잃은 어린아이로서 이런 유언은 아주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사이코패스라면 아버지가 죽어도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도치 않았겠지만 저는 이 유언이 그녀가 슬퍼할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 평합니다. 제대로 슬픔과 마주하지 못한 그녀는 이후 고아로 살다가 제국의 군인으로 입대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곳은 창작물 속 부패한 나라들 중 독보적으로 썩었던 곳이기에 그녀의 이런 성향은 더욱더 나쁘게 증폭된 거죠. 이런 환경과 서사를 갖춘 그녀의 인격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고문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굳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혁명군이나 범죄자가 아닌 일반적인 제국 시민들에 대한 자애와 더불어 부하들과도 진정한 유대관계를 맺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이민족들을 정벌하고 제도로 오자 사람들은 진심으로 환영했으며 제국이 망하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배신한 부하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보다 한참 약하기 그지없는 타츠미에게 진심이며 그에게 많은 부하들과 달리 자신의 진솔한 면이나 감정적인 취약함까지 그대로 보여주었죠. 이건 단순히 약육강식만을 추구해서는 나올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면모들과 강함,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연애에 대한 일편단심 등으로 인해 그녀가 이 작품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혹자는 그녀가 적들에게 지나치게 잔인한 게 그녀가 태생적으로 악하다는 증거라 하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여기는 현대가 아니라 중근세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입니다. 그 시절 에스테스 정도의 잔인함은 너무 흔해서 그녀가 독보적으로 악하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설사 그녀가 파르티잔족 출신이 아니거나 약육강식적 신념이 없었더라 해도 군인인 이상 전쟁이 났다면 포로들에 대해선 처우가 똑같았을 겁니다. 만일 현대의 독자들이 작품 속에 들어가 에스테스를 비롯한 제국군들에게 포로나 민간인 학살에 대해 비판하며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 따진다면 헛소리로 취급하거나 이 정도로 말했겠죠. 이건 이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대 배경과 자라온 환경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레이드들을 비롯한 혁명군들은 시대에 안 맞게
너무 현대적인 사고방식이어서 거슬렸습니다. 자기들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고 자주 하는데 저런 사고방식은 현대인이나 가질 사고방식입니다. 아니 현대에서도 저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옛날이지만 현대를 살았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작가는 주인공 측은 최대한 선하게 보이려고 이런 묘사를 집어넣은 것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자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나이트레이드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런 묘사를 하며 그들에게 정당성을 주고 에스테스는 절대악이자 부채제의 상징으로 남기고 싶어서인지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복합적인 매력들은 사라지고 단순히 전쟁과 전투만을 추구하는 끝판왕으로만 취급하였습니다. 거기다 그녀의 캐릭터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타츠미와의 플래그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걸로 취급됩니다. 타츠미가 에스테스를 설득하는 걸 포기한 이후 둘은 정체가 들통날 때까지 만나지도 못하였으며 그 사이 주인공은 별로 인기도 없던 역해와 급작스럽게 사깁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이걸 읽었을 때 왜 주인공이 얘랑 사귀지란 의문을 품었고 리뷰를 위해 다시 재정독한 이후에도 그 의문은 여전합니다. 에스테스는 물론 아카메나 첼시와 비교해도 별 볼 일 없는 캐릭터를 히로인으로 삼은 건 작가의 실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가 연애 서사를 못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만화의 서브 커플이자 에거지의 일원인 웨이브와 쿠로메는 처음에는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호감이 생기며 플래그를 착실하게 쌓아 올리다가 마지막에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쌍방 구원의 서사를 훌륭히 이루어내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개인적으로 연애에 관해서는 이 둘의 서사가 굉장히 훌륭하여서 에스테스를 제외하고 제가 이걸 읽게 되는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서브 커플 서사는 이렇게 잘 만들면서 에스테스와 타츠미의 연애 서사를 그 모양으로 끝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타츠미에게 반한 최강의 여간부라는 설정은 에스테스의 인기를 견인하는 주요 설정이기도 하니 잘 넣은 설정임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이 설정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로맨스는 그 끝이 성공으로 이어지건 실패로 이어지건 캐릭터 사이의 관계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적과의 로맨스란 설정은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테스는 타츠미에게 반해서 짝사랑을 하는 캐릭터이고 타츠미는 에스테스를 싫어하는 관계에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거기다 후반부에는 서로 그냥 죽이겠다고 나올 정도죠. 이러다 보니 에스테스라는 캐릭터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그녀의 연애 서사는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즉 아주 잘 만들고 훌륭한 잠재력을 지닌 캐릭터를 당당할지언정 흔해 빠진 최종 보스로 소비해버린 겁니다. 작가는 악역은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겠지만 그녀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는 건 제가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반면 애니판의 에스테스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카메가 벤다의 애니메이션은 만화가 연재 중일 때 방영되어서 완결이 났습니다. 그 때문인지 후반부에 들어서 급전개가 많고 작화나 액션도 그저 그런 등 원작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애니메이션이죠. 그러나 에스테스에 한해서는 원작 초월이라 할 만합니다. 아마 애니메이션 제작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겠죠. 원작에서 그녀의 죽음은 흔해 빠진 일본 만화 최종 보스들처럼 평범하기 그지없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솔직히 별 임팩트도 없어서 작가가 사실 이 캐릭터를 싫어했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죽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그 감정선이 매우 훌륭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에스테스는 끝까지 타츠미를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정체를 안 이후에도 우선 혁명군을 전부 정리해버리고 끝까지 자기 옆에 두면 자연히 반할 거라 판단하죠. 거기다 타츠미도 에스테스에 대해 더욱더 호의적입니다. 원작에서나 애니에서나 타츠미의 정체가 들통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한다며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에게 살아달라며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타츠미는 그저 질린다는 표정이죠. 반면 애니메이션에선 사귀는 애도 없는 데다 에스테스의 고백에 감동을 받고 흔들립니다. 원작에 비하면 둘 사이의 감정이 좀 더 진해졌으며 에스테스만의 일방통행은 아닙니다. 나의 정을 끊어버린 만화와 달리 애니에서는 그도 에스테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걸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사이에 대해 일말의 여지를 주죠. 그러나 애니에서 타츠미는 사망하고 맙니다. 다른 곳에서 싸우다 뒤늦게 도착한 에스테스는 그의 죽음을 보고 진정한 슬픔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반드시 거쳤어야 할 그 과정을 이제서야 경험한 거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고 혁명군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치죠. 이후의 싸움은 원작과 달리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카메에게 자신의 신념을 설파하지만 둘 다 이것이 무의미한 발버둥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싸웁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원작처럼 아카메에게 패배하죠. 만화에선 패배한 그녀를 보고 아카메는 이런 멋대가리 없는 감상만을 남깁니다. 심지어 타츠미마저 그녀의 죽음에 별말이 없죠. 반면 여기서는 둘 사이에 굵고 짧은 문답이 이루어지죠. 저는 이 대사들을 통해 애니 제작진들이 둘에 대해 작가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싸움을 좋아하지 않지만 무고한 백성들을 위해 검을 휘두른 여자인 아카메, 객관적으로 이는 칭송받을 가치일 겁니다. 하지만 일평생 자신의 힘과 가치로만 살아온 에스테스에겐 그저 타인에게 휘둘릴 뿐인 인생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런 그녀는 마지막 순간을 타츠미와 함께합니다. 스스로를 얼려서 함께 사라지는 둘 아카메는 공중으로 흩어져가는 얼음 조각들을 올려다보며 그 타츠미를 생각하는 기분이야말로 내가 이해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스테스도 자신과 같은 마음을 지녔다 평하고 씁쓸해하죠. 짊어진 자의 무거움이 자신을 강하게 하고 평생 타인의 영혼에 끌려가며 살 것을 다짐한 아카메를 이해 못하겠다고 말하고 싸움밖에 모르는 에스테스가 사랑하는 타츠미의 곁에서 최후를 같이 한 저 행동은 결국 그녀도 최소한 소중한 타인의 영혼에 끌린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결국 자기도 본의 아니게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적인 아카메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악역 미화라고 하던데 저는 이 마지막이야말로 에스테스다웠다고 봅니다. 애니에서나 만화에서나 그녀가 아무리 싸움을 좋아하고 약육강식을 주장하여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관계를 맺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는 걸 잘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그녀의 약육강식 사상은 그녀의 선택이라기보단 환경과 교육의 산물입니다. 이 순간 그녀는 아카메와 계속 싸우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는 걸 선택했죠. 약자는 죽고 강자는 산다고 주장하던 그녀는 스스로를 약자에게 낮춰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죽는 걸 택했습니다. 좀 더 분석해보자면 에스테스는 인생에서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사랑에 빠져본 적도 없는 20대 여성입니다. 이 세계관 특성상 20대면 다 큰 성인 취급이지만 전 나이대가 아직 미숙한 시기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억눌린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타츠미를 만나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는 그 모든 걸 해방시키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전의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녀가 아는 건 오직 강함과 투쟁뿐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쟁취하는 건 투쟁을 통해서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녀가 아는 전부이며 그녀가 잘하고 보고 알고 배운 세상이었으니까요. 정말 선천적으로 나쁘게 태어나서 이 가치만을 따르는 여자였다면 어린 시절부터 자기보다 약한 부족원들을 괴롭히거나 왕따시키며 싹수가 노란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주술회전의 묘맨스쿠나나 무사말리행의 콤모두스처럼 사랑 따윈 하찮다는 소리를 하며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도 함부로 대하며 철저히 이기적으로 굴었을 겁니다. 이래도 그녀가 사이코로 느껴진다면 진짜 현실적인 사이코패스 캐릭터와 한번 비교해보죠. 지금은 여러 논란에 휩싸인 에즈라 밀러. 그가 유명해진 계기는 이 영화인데 여기에 나오는 케빈이야말로 이 평가가 어울릴 정도로 구제불능인 주인공입니다. 그는 16살 생일 직전 활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포함해 수많은 학우들을 쏴 죽입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라면 조커처럼 무언가 관객들이 납득할 만한 서사를 주지만 그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엄마인 에바가 애를 좀 탐탁지 않게 여기긴 했지만 뉴스에 나오는 아동학대 같은 일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이 엄마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알아서 먼저 다가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가 먼저 거부하였죠. 그리고 그가 죽인 아버지와 여동생은 케빈에게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다 베풀었습니다. 이 정도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도 아빠나 여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두 사람이 자신에게 보여준 애정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여동생의 한쪽 눈을 멀게 하였고 이윽고 존속살해란 최악의 형태로 배신을 하였죠. 영화에서는 그의 행동이 엄마인 에바를 철저히 고립시켜서 자기에게만 신경 쓰게 하기 위해서라고 암시하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떤가요? 죽인 사람의 단위가 다르지만 케빈과 에스테스 중 누가 더 괴물 같죠? 전 단연코 케빈입니다. 그는 이 캐릭터처럼 나름 축복받은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스스로 괴물이 되는 걸 선택하였습니다. 아니 사크도 케빈보다 나은 게 그는 자기가 태생적으로 사이코패스란 걸 인지한 이후 가족들에게만은 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들 앞에서 스스로 사라졌거든요. 재미로 세상을 불태우려는 이자마저도 가족에게는 손을 대지 않으려 했다는 걸
감안하면 케빈의 악마성은 더욱더 돋보입니다. 이런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구제불능의 최종 보스를 만들려면 그처럼 만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스테스는 이들과 달리 자기 편이라 여긴 사람들에게 수많은 미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이 평가와 달리 그녀에겐 선천적으로 타인을 위해하고 아끼는 마음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이 아버지의 교육과 제국의 환경, 싸움을 좋아하는 특성 때문에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다시 정주행하고 나니 에스테스가 타츠미와 조금만 더 일찍 만났거나 그가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뭔가 변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저만이 아닌 다른 독자들도 마찬가지였는지 완결 이후 인기투표에선 그녀가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였죠. 이런 대단한 캐릭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 더 훌륭해질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작가는 이 만화를 그저 그런 B급 만화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 만화보다 더욱더 잔인하여도 흥행이나 비평 모든 게 초월적으로 성공한 진격의 거인과 비교해보면 아카메가 벤다의 한계는 더욱더 명확하죠. 진격의 거인에서도 주연, 조연 가릴 것 없이 상당수가 죽어나가지만 아카메가 벤다와 달리 낭비되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도 그 캐릭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하고 죽은 데다 그 죽음은 이후 전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렇기에 낭비되었다는 느낌보다는 그래 이 정도면 잘했어. 지금까지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반면 아카메가 벤다에서는 죽은 자들은 물론 산 캐릭터 역시 상당히 낭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이틀 주인공인 아카메는 이 문제의 정점인데 자기만의 서사가 부재합니다. 동생인 쿠로메와의 관계가 있기는 한데 처음부터 혁명에 방해가 된다면 죽이겠다고 마음을 다잡아서 이 둘 사이에는 별 긴장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쿠로메의 경우 언니보다 앞에서 언급한 웨이브와의 연애 서사가 더 중점적일 정도니 말다했죠. 단적으로 아카메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잘 썰고 베는 게 다인 얄팍한 주인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목에 그녀 이름을 집어넣었으면 그녀가 중심이 되는 사건들과 더불어 그녀의 내면이나 깊이에 대해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만화의 서사는 그녀가 아니라 타츠미와 에스테스를 중심으로 진행되죠. 그럴 거면 왜 타이틀을 이렇게 지은 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도 진격의 거인이 더욱더 훌륭합니다. 메인 커플인 앨런 예거와 미카사 아커만은 후반부에 서로 대립하게 되지만 이렇게 될 때까지 그녀는 그에게 충분히 노력하였으며 죽인 것도 정말 사랑하니까 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도 납득을 할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말 부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카메가 벤다에선 제도를 무너뜨린 이후 암흑기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온 걸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런가요? 굳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들춰보지 않아도 동서양 가릴 것 없이 혁명 이후 기다리는 건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또 다른 난세입니다. 작중제국은 국가로서 무너진 상태인데다 그 와중에 여기저기 전쟁을 벌여놓아서 사방으로 침공받고 있는 중이죠. 거기다 이민족들을 맡고 있던 에스테스도 죽었고 혁명군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니 다른 나라들 입장에선 무주공산이나 다를 바 없죠. 그래서 혁명군이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원할 겁니다. 혁명군이 서쪽과는 이미 관계를 다져놓았다지만 냉혹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건 상식이죠. 외국과의 문제는 그렇다 쳐도 혁명군 내부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노선과 견해와 더불어 제각각 혁명을 이루려는 이유와 그 이후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당장이야 거대한 적이 있으니 우선은 참고 넘어갔지만 과연 그 이후에도 그럴까요? 거기다 제국의 부패로 인한 빈부격차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과 계층 간 갈등도 엄청날 겁니다. 특히 사람들의 의식구조 자체도 변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건 혁명 한 번 났다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주연, 조연 가릴 것 없이 마구 죽여대며 현시창을 강조하던 만화가 결말에서는 하우 웃으며 이런 꽃 같은 미래를 그리는 걸 보고 기가 찼습니다. 평소 전개가 현시창이면 끝도 그에 걸맞은 비극이어야 합니다. 진격의 거인은 이를 훌륭히 해냈으며 그 끝에 한 줌의 희망까지 주는 마무리를 지었죠.
이런 식으로 따질수록 문제가 많은 작품입니다. 그 증거로 이 작가는 이후 차기작들을 내놓았지만 아카메가 벤다에 비해서도 평가가 안 좋으며 결정적으로 에스테스만 한 캐릭터는 2번 다시 만들지 못하였죠. 총평을 내리자면 깊이 있는 척하지만 깊이는 조금도 없으며 그저 잔인한 장면과 자극적인 전개로만 진행되며 그나마 만든 캐릭터들도 제대로 못 쓴 작품인 아카메가 벤다. 전에 리뷰한 만화인 사랑과 거짓말이 중간중간 쓸데없는 내용들이 있었을지언정 전개나 각 인물들 간의 결말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서 읽기 잘했다라는 감상을 준 것과는 대조되게 아카메가 벤다는 어떤 것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만화를 읽으신 분들은 이 캐릭터의 죽음이 얼마나 억지인지 절실히 느끼셨을 테니까요. 아마 그가 에스테스만한 캐릭터를 만든 건 우연이거나 모든 예술가에게 한 번쯤은 찾아온다는 영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기껏 찾아온 영감도 제대로 못 써먹었다는 게 그의 한계겠죠. 그래서 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